한데 단독주택이 과연 그 군사에 대한 시설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들 마음인 거예요. 지도까지야. 풍수지리도 공부하신 건축사님 입장에서 보실 때 물길이, 그러니까 내 땅 내에서 물이 솟는 땅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건축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라 말라? 그리고 만약에 산다면 어떻게 또 처리를 하면 좋을까? 그 풍수에 대한 부분을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한마디 드렸죠. 그 어느 분 수화에 계신 교수님 밑에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풍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12월 20일 수요일에 서울에서 전원주택 건축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집을 지으시려는 예비 건축주님들과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 링크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명재근 건축사님 지금 3번째 출연이 되셨네요. 네, 예. 촬영으로는 2번째고 지난번에 2편으로 나가서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봐주셨는데요. 여기 왜 이렇게 책을 멀쩡하게 놓으셨어요? 네, 전원주택 설계 앤 시공. 네. 이 책 보시고서 문의 주신 분들도 꽤 계신데요. 사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자에 맞게끔 뭐 철콘, 목조, ALC 그리고 가설 공사들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사진 예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건축사시니까 지난번에 우리 설계 얘기를 좀 깊숙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 설계 얘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야 다음에 조금 이제 더 어떻게 보면 현장 실무에 관련된 사례들을 주고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설계를 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요, 책에 직접 스케치한 걸로 보이는 이게 도면, 그러니까 스케치 도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네, 예, 예. 네, 그게 몇 장 들어있더라고요. 네, 예, 예. 그거 보면서 제가, 오, 그래, 설계가 이래서 필요한 거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설계를 의뢰를 받으시면은 상담을 하실 거고, 그러면 그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실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건축주가 그 상담을 의뢰하시면 현장을 가서 현장의 어떤 대지 현황이나 건축주가 생각하시고 계셨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대화도 나누고 또 현장에서의 어떤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서 고민을 하죠. 그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 어떤 질문하셨던 사항과 그런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가지고 개략적인 어떤 스터디 설계를 합니다. 네. 개략적인 규모죠. 규모 검토를 하면서 계획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법적인 사항들을 체크하고 법적인 사항들이 모두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설계의 어떤 기본 바탕인 계획 설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계획 설계 단계에서 어떤 평면에 대한 스케치라든가 또는 뭐 인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배치, 대지 형태를 어떻게 풀어서 공간을 배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과정에서 그 스케치가 됐든 또는 더 나아가서 모형이 개략적인 모형이 됐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은 상담이 오면은 현장 방문을 하셔갖고 주변 환경들을 보신다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 그러고 주변 환경 보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법적 인허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검토를 하시겠죠? 네. 근데 실제로 하시다 보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건축주님은 당연히 제가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고 부동산에서 여기 집 짓는데 문제 없어요 이래서 계약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상담하다 보면 현장 답사하시고서 인허가 검토해 보시면 안 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잖아요. 글쎄 저희가 경험하기로는 안 되는 적은 없는데 다 되게 만드시는군요. 안된 기억은 안 돼도 되게 해라. 안된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어가지고 군사시설. 예, 군협의 과정에서 불허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는 현장에 땅을 가서 보면 왜
건축주는 저런 땅을 사셨을까? 아, 그런 경우는 있으시군요. 왜 또 땅을 저런 식으로 형편없이 또 그 성토를 한다든가, 미리 성토까지 해놓으신 또는 분들. 절토를 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비용들이 그 어떤 토지의 자연의 어떤 형태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거거든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데 인위적으로 절토를 한다든가 상당 부분의 어떤 성토를 통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네. 주변 환경이 좀 어색하게 만들어진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려면 다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기까지가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의 어떤 부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제가 책에 보니까 그 스케치 하신 것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땅을 바라봤을 때 높은 면, 낮은 면 요거를 레벨을 요렇게 그리셔갖고 그 위에 집 위치랑 그 물 흐름 관련된 것들 요런 걸 정리해 놓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땅을 사시고 주변에서 또 뭐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 뭐 측량업체랑 또 협의해갖고 먼저 토목공사까지 절토하고 성토해갖고서 반듯하게만 만들어 놓으시고서 그 다음에 건축사님을 찾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선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은 대지를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라는 어떤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지 조성을 어느 정도 해놓고 거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대지 조성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건축 허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설계 그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래전부터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건축 설계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잘 된 거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그것이 맞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건축사나 그 설계하는 분이 그 설계를 잘 대지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면 거기에 맞게 그 형태에 맞게 개발 행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위적인 형태가 아니고 먼저 공간, 대지 어떤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라. 이것이 뭐 그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땅 사시면 일단 임의로 누가 뭐 흙 받아놔라 이러니까 그냥 흙부터 확 받아놓고 절도부터 뭐 누가 아는 사람 있으니까 뭐 나 시간 없어 뭐 너 시간 있을 때 내가 도와줄게 이래갖고서 절토하고 성토하고 이거를 아는 분들이 먼저 해준다고 그거 먼저 하고서 시작하시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이 되게 예쁘게 자연경관이랑 이렇게 어우러지게 앉힐 수 있는 그런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그걸 만들어 놓으시면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옹벽을 친다든가 네. 또 요즘에 보강토를 많이 사용하는데 보강토를 사용해서 대지의 어떤 형태를 바둑판 형태로 다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러니까 안반이 있으면 안반이 있는 대로 또 어떤 보존의 가치가 있는 수목이 있으면 그 수목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든가. 그죠, 그거 되게 중요한 대지 어떤 형태가 경사지가 있고 앞에 개울이 있다든가 뭐 옆쪽에 어떤 형태가 돼 있다든가 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 땅의 어떤 모습과 어울리게 만들 것이냐는 네. 그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서울에서 내지는 이제 비싼 평당가가 비싼 도심에서 사시다가 이제 뭐 한 200평, 150평 이렇게 사갖고 오시면은 어떻게든 내 땅 경계를 다 찾아 먹어야 되겠다라는 강박이 솔직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면 살면서 그때 내가 왜 여기를 보강토를 싸갖고 이렇게 답답하게 바둑탑 모양으로 밖에는 못했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건축사님이랑 아까 설계가 인허가 과정이 통합이 돼갖고서 처음에 계획 설계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땅 모양이나 이런 것까지 건축사님이랑 같이 상의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땅 건드리지 마시고 건축사님 만나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예,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땅을 사시거나 보시게 되면 가지고 계시는 땅을 인위적으로 가능하면 그 조정하지 마셔라. 그 있는 형태에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풀어나가면 좋은 어떤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말 전문가한테 먼저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다 뭔가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건알모, 그러니까 건축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건축을 하실 때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수습 안 되니까 그때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건강 다 망쳐놓고 의사님을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땅을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전문가이신 건축사님을 찾으시는 걸 일단 강력하게 추천드려 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 인허가 과정에서 지금 한 번 정도 일단 인허가가 조금 힘든 상황이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군사시설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예, 예. 근데 의외로요, 여주 같은 경우도 저도 실제로 계약을 하려다가 말았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 군부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요즘 뭐 군부대 있어도 높이 짓지만 않으면은 전혀 건축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때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냥 돈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넙죽 사갖고 저는 포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 땅의 경계가 군사시설, 그러니까 군부대랑 같이 맞닿아 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호구역이 있는데 저희가 근자에 풍납동에 그 서울 대도심이죠. 네. 풍납동에 3층짜리 단독주택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을 했는데 뭐 지금 성남공항이 있죠. 성남공 서울공항이죠. 서울공항이 문화재 그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그 고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고 풍납도성으로 인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저희 3층을 주택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협의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3층짜리인데. 예. 그 주변에 빌딩이 뭐 한 몇십 층짜리 빌딩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 그러니까 행정 낭비죠.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또 이 군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그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 그 건축사나 관련된 어떤 전문가가 참여를 못 합니다. 어떤 이유로 불허가가 되는지, 어떤 부분을 그쪽에서 검토하는 건지를 저희가 보지를 못해요. 건축사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그냥 그쪽에서 yes or no만 딱 결정해 주는 그렇습니다. 서류만 제출 서류만 작성을 해서 이렇게 넘기면 접수를 하게 되면 뭐 어떤 형태로 해서 불허가 됐다 뭐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게 그 처리가 되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고향에 한 십수년 전이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고향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고양시 삼성지구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 군사시설 보호구역과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300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야산이 있었는데 그쪽에 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소총 사격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단독주택을 짓는데 그래서 불허가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 참 국토교통부까지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어쩌거나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관련된 뭐 저희가 찾아가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부분이 왜 불허가 나는 것인지 2,300m 거리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한데 단독주택이 과연 그 군사에 대한 시설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들 마음인 거네요. 아니, 지들이라고까지야. 아니 옆에 분명히 아파트 단지는 이미 있는데 신축한다는 이유로 까다롭게 굴면서 야 여기 소총 사거리 안에 있으니까 너네 사고 날지도 몰라. 그럼 아파트는 뭐 다 죽을 수도 있는 걸까?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쵸. 이런 건 투명해지고 담당이 현장에 나와서 살펴보고 좀 냉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건축사님이랑 이 얘기 먼저 꺼내주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군사시설 여주에 생각보다
작은 규모, 소규모의 군부대들이랑 군사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예. 최근에도 제가 9억, 한 10몇 년 된 9억을 하나 매물을 보고 왔거든요. 800평 부지에 한 20몇 평짜리 집이 있는데, 생각보다 땅이 되게 저렴하게 나왔어요. 집값은 거의 거저고. 근데 가봤더니 사격훈련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딱 경계랑 맞물려 있는, 뭐, 미터수로 따지면 거의 그래도 한 70m 이상이 이렇게 경계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주님은 상관없다고, 뭐 가끔씩만 총 쏘니까 상관없다, 소리도 잘 안 들린다 이러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미루어 짐작하면은 새로 짓는다고 하면 또 그런 뭔가 태클이 걸릴 수 경우는 있겠네요. 철거하고 새로 지면 못 짓습니다. 그럴 수 못 질 있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주택이 등기가 올라와 있든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 주택이 있으면 절대로 철거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그대로 놓고 옆에다가 뭔가를 하나 증축을 하거나, 기존 주택을 두고서 중축하는 부분도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수선 정도. 하면서 일부는 중축하는 형태로도 가능하겠죠. 근데 옆에다 완전 신축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해버리면 네.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시설 관련된 땅을 매매를 하시려고, 매입을 하시려고 생각 중이시면 건축사님이랑 꼭 인허가 관련된 거 미리 상담하시고서 매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잘 따져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일단 팔고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면밀하게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건축 비용에 많은 분들께서 설계 비용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축비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토목공사도 사실 녹여 넣는 게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뭐 추가 대출 받고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길 것 같아서 그것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살짝 번외인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 잘 들어두시면은 건축 비용도 아끼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집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설계자가 그 환경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 또 규모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규모가 크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형태에 맞게 그 분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설계에 따로 또 디테일한 상세한 설계가 같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 설계 따로 공사 따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건물도 좀 불상사납게 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희가 이렇게 건축주를 뵈면 그 설계비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십니다. 설계비에 그렇죠. 대해서. 저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서. 공사비가 어떤 그 마루로 되어 있는데 대리석을 깔겠다, 이런 것들은 안 아까워하시는데, 그쵸. 그것이 얼마가 더 들어가니 그렇게 막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외장재에 뭐가 돼 있는데 어떤 거를 붙이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다. 가세요, 이렇게 되는데, 설계비는 이거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냥 기획 설계 좀 서비스를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잠깐만요. 여러분, 저도 창업 컨설팅으로 먹고 살았던 이력이 있던 사람 입장에서요, 대한민국이 이 지식에 대한 가치, 지식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컨설팅을 하고 지금 설계에 대한 상담과 실제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시간을 공부하고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또 공부하면서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창업해서 성공하시라고 그렇게 최적화되게 저희가 컨설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을 적정 예산 안에서 최적화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재건축을 하는데 한 아파트 같은 거 20년, 25년 정도였으면 재건축을 또 재개발을 했지만 요즘 워낙 재료가 잘 발달되어 있고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뭐 한 4, 50년, 뭐 100년도 뭐 무리 없다고 보는데 그만큼 한 번 지으면 그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옷을 산다든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은 우리가 손쉽게 새로 살 수도 있고 구입도 하겠지만 건축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설계를 어떻게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는 사람이 얼마나 편리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간과하고 있는데 잘 못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해진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십 채, 수백 채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공간에서 누구나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생활해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 환경 다 다른 그 환경에서 나만의 그 가족의 어떤 그 공간을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설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 공사에 대한 내역, 예산까지도 정확하게 뽑아내서 총 공사비가 얼마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세한 설계라든가 그 설계 자체가 약하게 되면 그 산출될 수 있는 그 어떤 투명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산출에 대한 기본적인 그 부분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공사 과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뭉실 평당가로 건축 비용을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르네? 이래서 시공사에서 자재비가 모자라서 집을 못 짓게 생겼어요. 돈을 더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건축주님이 엄청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빠듯하게 대출까지 받아갖고서 하는 마당에. 그래서 디테일한 설계가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설계한 사람이 그 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제일 잘 많이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역 작업은 별도의 그 용역비를 받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전체적인 공사 예산까지 다 산출을 하도록 이렇게 의뢰를 해서 그 부분까지 컨트롤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설계자가 다 모든 것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빼도 좋다.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이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내역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적정한 시공자를 선정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명재근 건축사님께서 설계만 하신 게 아니라 예전에 집도 많이 지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시공 단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경험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상담하시면서 좀 구체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상담 받으시면 시공 업체에서 견적받은 거가 이게 불합리한지 아닌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의견도 상담할 때 좀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허가도면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건축주 지정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주 지정 타입, 건축주 지정 도배지, 건축주 지정 마감재 이런 경우로 도면에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시공사 측에서 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그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가감을 해갖고서 자의적으로 시공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건축사님은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자재를 이렇게 시방서에 지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면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루다. 마루라면은 뭐 원목 마루도 있고 뭐 강마루도 있고 합판마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저희는 그냥 온돌 마루 이렇게만 설계를 하고 또 벽지 같은 경우도 뭐 친환경 벽지, 건축주 지정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역을 건축사 사무소에서 컨트롤하게 되면 설계서에 포함이 됩니다. 설계서라고 하면
내역서의 구성 자체가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가, 노무 단가, 재료 단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설계자가 그 부분까지 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내역을 작성하려면 단가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돌 마루면 무슨 온돌 마루냐, 원목 마루냐, 강마루냐, 또 강마루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거든요. 하나라든가 뭐 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고 그 메이커 중에서도 그 형태에 따라서 재료 질감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다 잡아가지고 그 전체적인 내역 산출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총 공사비를 가지고 건축주가 생각하는 예산하고 안 맞으면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스펙을 조정한다든가 거의 대부분 그 재료적인 스펙을 가지고 정리가 되죠. 거기서 정리 안 되면 디자인한 부분까지 손을 대야 될 텐데 뭐 그 부분까지 가는 건 좀 많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지금 웨어하우스 건축사무소에서는 그것도 그렇죠. 그렇게까지 예. 그것이 좋네요. 근데 이게 조금 건축주분들이 간혹가다 그 저희가 그렇게 내역을 이렇게 제출해 드리면 이렇게 뭐 좀 놀라십니다. 왜 놀라냐? 생각하셨던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그럼 이제 좀 빼고 넣고 그렇죠. 이걸로 또 조정하면. 근데 설계를 할 때는 건축주분들도 욕심이 계시고 설계자도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 없으면 올바른 좋은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온갖 좋은 형태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반영을 하고 싶은 게 욕심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나와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정하야 했던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설계자는 흔히 알고 있는데 그 외부의 시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그 시공하셨던 경험이라든가 뭐 일부분이 되겠지만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얼마면 됩니다. 얼마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좀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유가 없으신 분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조금 좀 쏠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높게 나왔는지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그 편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시공사 여러 군데에서 복수 견적을 받는 게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건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공사의 견적과 또 건축사님이랑 계약을 하셔갖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이제 자재 내역서랑 이게 시공 비용 관련된 것들을 같이 상담하시면서 크로스 체크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 건축비를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의외로 있는 것 같은데요. 시공사도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건축사님들 못지않게 본인들 포트폴리오 남기시려고 되게 오바로 디자인하시는 경우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건축비용은 건축비용대로 올라가고 하자 요인 발생 요인들도 은근히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모 건축 시공업체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 목조주택을 지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쁘게 지으시려고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요인이 그러니까 2층에 테라스를 전면으로 다 테라스를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게 하자가 발생하고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상의를 오히려 저한테 오신 경우를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면서 이거 시공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집 한 채 지은 것들이 다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시는구나. 근데 이게 경험이 부족하면 그 욕심이 나중에 건축주님들한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축의 시작은 일단 건축사님과 함께 그리고 시공사랑 같이 크로스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은 건축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 자 그리고 같이 영상을 찍고 싶었던 특히 설계 관련돼서 좀 찍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집 이야기하고 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풍수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소개를 잠깐 해주신 거 보니까 또 풍수지리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건축사님이 풍수지리를 공부한 이유가 뭘까? 잠깐 한번 듣고 싶네요.
저희가 그 모 회장님 댁을 설계를 해서 네. 그 모형까지 한 두세 달 정도 또 회장님이니까 설계비도 넉넉히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모형까지 만들어서 딱 갔죠. 네.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 문화재 전문가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옥을 전문으로 하시는 시공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설계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났는데 그 중에 그 좀 유명한 스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아, 스님이 배석을 하셨어요? 네. 그분이 방이 침실이 이쪽 논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습기에 취약하다.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완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 그 말씀 한마디에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작업한 그 결과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완전.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때 저도 뭐 시골에서 자라긴 했지만 야 이게 풍수가 뭐길래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런 현대 건축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한마디에 이 결과물이 이렇게 다 쓸모 없이 돼야 되느냐라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때 엄청 열받으셨겠네요. 뭐 그렇죠. 열받았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동국대학교 풍수지리 최고위 과정이 있는데 아, 저게, 그러셨구나. 예. 제대로 하셨네요. 그때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얼뜻 들더라고요. 네. 아주 기본적인 건데 또 그 부분이 현대 건축에서도 그대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공간을 설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무실 배치라든가 집에 어떤 침대 배치라든가 집에 어떤 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풍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과 동떨어진 부분이 아니더라. 제가 그러니까-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시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대입이 돼서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냥 미신처럼 믿어오던 게 아니라 일종의 생활과학처럼 그렇게 내려오면서 현대과학이랑 맞물려 갖고 매칭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풍수라는 것이 미신적인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힘들게 사셨을 거란 말이죠. 바람도 아주 강하게 불고 네. 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 그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집을 어떻게 앉히는 것이 따뜻하고 또 물을 가까이 둠으로써 농사에도 유용하게 생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고민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여기 제가 책에도 내용을 잠깐 보니까요. 지금 여기도 지금 그림이 스케치가 있는데 네. 뒤쪽에 보니까 북풍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네, 예. 방풍목들을 세우고 네, 이렇게 예. 쌓고 그리고 앞쪽에서는 또 도로가 있으니까 그 소음 관련된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경 관련된 것들을 미리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풍수지리랑도 맞물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뭐 꼭 풍수지리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부분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땅이 좋습니다. 그 메인 축은 그 동양을 향하는 그 남동향의 약간 축의 그 남서향이죠. 남서향 축인데 그 주변이 산세로 이렇게 뒤덮여 있고 앞쪽이 개울이 흘러는 이런 형상이에요. 대지 환경이.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도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소음이 발생할 것이고 또 주변에 어떤 시선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그 차폐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뭐 차폐를 어떤 형태로 차폐를 할 것이냐, 완전히 막을 거냐, 아니면 주민과 주변 주민과 소통이 가능한 형태에서 적절하게 막을 거냐라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북쪽에서의 어떤 불어오는 찬 바람을 그 막는 데 있어서 적정한 어떤 방풍림을 조성을 해서 막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었고. 또 저기 개울이 있는데 개울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대지 내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 공간을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m 정도 레벨 차이가 나는데 거기를 그 다 성토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 미리 또 선택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래서 고민이 많았었죠. 건축주님들께서 설계를 맡기시는 거를 단지 집의 레이아웃만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자연 환경과 그리고 풍수지리까지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후회 없는 주택을 지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연출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풍수지리 관련된 얘기 잠깐 한 번 더 해볼게요. 잠깐 아까 말씀을 주시는데 문득 떠오른 게 의외로요. 땅을 샀는데 파시는 분들이 감추고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법도 하고요. 아니면 땅이 사니까 그걸 알고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내가 사는 대지 안에서 물이 솟아요. 근데 그러면은 풍수지리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 땅은 안 사는 게 좋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물기를 잘 만들어 갖고 땅을 사 갖고서 집을 짓고 되게 자손 대대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건축사님이 풍수지리도 공부하신 건축사님 입장에서 보실 때 내 땅 내에서 물이 솟는 땅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건축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라 말라? 그리고 만약에 산다면 어떻게 또 처리를 하면 좋을까? 예, 그거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 물이 솟으면 그 물을 그 잘 이용하면 좋죠. 치수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그 물을 뭐 어떤 연못을 조성한다든가 뭐 대지에 여러 가지 농수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얼마든지 그건 아주 좋은 조건이죠. 좋은 물이 조건이라고 솟는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수맥이 그 흐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일정 부분 물이 어느 정도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건 그 부분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대지에 이용하는 어떤 계획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사도 좋다. 그럼요. 네,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고민이 되신다면은 일단 풍수지리까지 공부하신 우리 명건축사님 통해서 한번 현장 방문 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그러고서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건축사님들 중에 풍수지리 공부하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저도 저희 후배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했더니 그러니까 후배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이걸 내가 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그 후배는 한 달 정도 듣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만뒀고 저는 그래서 뭐 관심이 있어서 끝까지 듣게 됐는데 우리 실생활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풍수지리도 생활과학이라 조상분들이 그 오랫동안 집터를 어떻게 안 치면 좋은지에 대한 나름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들이 집대성된 거라. 저희가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요. 에피소드 좋습니다. 평택에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네. 저는 그 현대건축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풍수에 대한 그것을 뭐 이렇게 뭐 녹여가지고 설계 반영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건축주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거 주변에서 이거 방이 침대 위치가 이게 풍수적으로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제가 뭐 풍수를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가 이렇게 도면에 저희가 설계한 부분과 풍수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도면을 보내드렸죠. 도면에 그런 것도 표현이 가능하군요. 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거 혹시 있어요, 자료 남은 거? 있죠. 저도 이과 출신이기도 하고 사실 종교가 아직 깊숙이 빠져든 종교가 없는 거 보면 저도 이렇게
정량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풍수가 왠지 찜찜한 게 있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이왕이면 안 찜찜하게 내가 건축주가 마음 놓고 풍수적으로도 좋아. 그러면서 건축사님이 이렇게 생활과학에 의해서 현대 건축과학에 의해서 이렇게 지은 거야. 이러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또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여주입니다, 여주. 아, 여주요? 예, 제가 사는 여주. 예, 여주인데 네. 그 건축주가 이렇게 뭐 이렇게 A4에다가 도면을 그려 오셨어요. 네. 그걸 그 풍수사님이 네. 이렇게 집을 안 쳐야 된다,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컨설팅을 받으셨고. 이대로 해달라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지도 못하겠어요, 그 도면을. 그래가지고 저 같이 그 풍수사님을 뵐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죠. 설계하기 전에 갔더니 그 풍수에 대한 부분을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마디 드렸죠. 제가 그 어느 분 수화에 계시는 교수님 밑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풍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 공부가 조금 더 짧았을 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진 않고 그래서 제가 뭐 그분이 결례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풍수적으로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여쭤보면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말씀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좀 우리 건축을 전공한 현대 건축을 전공한 선후배 분들도 그런 형태로 뭐 대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제가 봤을 때 건축사님의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배우시면은 경쟁력을 이길 수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풍수지리 공부하신 거 조금 더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접목 잘 시켜주시고 상담 오시면 몇 번 써먹었습니다. 상담 오시면은 또 풍수지리 배우신 것과 건축과학의 이과에서 잘 이렇게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보면은요, 잠깐 슬라이드 한번 잠깐 넘겨볼까요? 뒤쪽에 보니까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평면 모듈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방을 구성을 하고 요즘 LDK라고 해갖고서 주방이랑 거실이랑 내가 식사하는 공간이랑 한 공간 안에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그냥 스케치를 해갖고서 오시는, 그러니까 네. 평면 레이아웃을 잡아갖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고려를 해갖고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공부를 해서 그린다기보다는 본인이 살아온 거에 의해서 그냥 나는 그냥 살아보니까 아파트에서 이게 불편했으니까 여기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정도로 본인 경험에 의해서 그리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릴 때 요 정도 포인트는 알고서 그리면 좋겠다라고 한번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우선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배치 계획입니다. 땅이 그 위치한 그런 주변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네. 땅의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배치를 어떤 형태로 앉힐 것이냐. 그러니까 이 배치는 땅 모양에 의해서 집이 안 쳐지는 배치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거죠. 건물을 앉히는 그 배치, 방향성,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뭐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그 나무 한 그루에 의해서 그 환경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집이 거기 앉혀진다는 건 아주 큰 부분이거든요. 또 도로가 있을 것이고, 뭐 산이 있을 것이고, 밭이 있을 것이고, 뭐 개울이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을 고려해서 집을 배치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평면 계획입니다. 근데 건축주분들이 간혹 가다가 본인들이 이렇게 그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몇십 페이지 본인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요즘 그러신 분들. 네, 인터넷에 워낙 좋은 자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원하는 이런 어떤 그 집의 모양, 평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건축주를 처음 대면해서 그 부분이 생각하시는 거를 저희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든 못하든 간에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리실 때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만 그리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니까 뭐 이왕 그리실 때
이런 거 정도는 참고를 해서 고려를 해서 그려 오시면은 좀 더 쉽게 얘기가 풀린다. 뭐 이런 요소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분들이 생각을 조금 메모를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전문가에게 어떻게 생각해서 이거를 도면을 그려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분,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 가족 구성원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뭐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설계자에게 넘겨주시면 좋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고려보다는 일단 본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게 왜 그렇게 그렸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건축사님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 되겠네요. 자, 오늘 명재근 건축사님과 함께 설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중간에 이제 풍수지리 사례에 대해서 상담했던 이야기도 잠깐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결국은 조금 미리 나중에 지난 다음에 상담을 하는 것보다 미리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을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밀어놓으셨다가 나중에 닥쳐갖고서 막 저는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빨리 이걸로 뭐 허가서 도면 빨리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어떻게 내 집이 안 쳐질 거냐에 따라서 이 레이아웃도 다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현장에 가봤는데 물길, 수맥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부풍이 어떻게 불어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도로가 어떻게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 칠 수 있는 집 모양이 완전 달라지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상담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시죠? 네, 송파 문정동에 있습니다. 한번 상담 주시고 여러분들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만큼 하고요. 다음 영상 때 또 한 스텝 더 나아가서 현장의 사례들까지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건축이 자리할 위치에 안반이 있으면 다행히 깊이 파지 않고 그 표면 인근에 안반이 있으면 땡큐죠. 바로 거기다가 땡큐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거기다가 그러네요. 그냥 기초를 안 쳐. 소규모 건축,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이하의 전원주택 지을 때도 필수로 들어가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Flowing like a river alongside the remnants of my soul.